안녕하세요. 저 AWS에서 금융사업 파트너 협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정호라고 합니다. 예, 제 이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기 쉬우실 텐데요. 예, 이름은 이렇지만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갑자기 저희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AWS에 강정호가 또 한 명 있냐고. 그래서 저 한 명이다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러면 솔트룩스 가서 발표하는 게 강서방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검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안에서 제 위상이 좀 올라가가지고 더 기쁜 마음입니다. 아직 저희 집 강아지 까미의 위상을 따라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빨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세션은 오늘 뭐 하루 종일 이제 솔트룩스의 좋은 솔루션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약간 인공지능, 그 기계학습, 그러니까 머신러닝이죠. 이쪽에 좀 포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션들이 전공 과목이었다면 제 세션은 좀 교양 과목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그 오늘 중요 메시지는 금융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쓰실 때는 맞춤형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맞춤형 인공지능이란 것은 나의 목적, 그러니까 금융에서 그 목적과 그 사용자의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바꾸는 것을 이제 바꾼 인공지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금융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계약서, 그러니까 여신을 대출할 때 그 계약서를 분석해서 그 담보의 가치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정보를 파악해서 대출 실행 여부랑 한도, 금리 등을 이제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그 금융거래 거래 패턴을 파악해서 이상 거래를 파악하기도 하고 녹취 데이터를 분석해서 불안전 판매 여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뭐 이게 인공지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걸 좀 광의로 해석을 하자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인간 대신에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 그런 그 기능이라고 본다면 인공지능 안에 포함이 되고요. 제가 어저께 세미나 전에 챗 GPT를 통해서 다 검증을 해봤습니다. 챗 GPT가 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인간 대신에 디시전을 내린다는 것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들의 공통점은 기계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기능이 개선되고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들은 금융사업에, 금융 업무에 적용을 하려면은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금융산업의 그 업의 본질은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희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고객의 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규제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통제를 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통제라는 것은 제가 마음대로 저희 필요에 의해서 제 요구사항에 의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존재가 한 명 있는데요. 저희 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한테 가서 유튜브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저희 숙제를 시작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숙제부터 시작하고 노는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봐라. 근데 절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인공지능도 통제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요구사항을 하고 제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바꿀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통제가 가능한 거죠. 금융산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통제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인공지능이 꼭 필요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니즈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트룩스의 서비스들은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통제 가능한 것 외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어야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서를 분석해서 담보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새로운 계약서 양식이 들어왔다고 그걸 처리를 하지 못하면 그 인공지능의 효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 판매를 모니터링하라고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패턴의 불완전 판매가 생겼을 때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학습시키지 못한다면 그 시스템은 얼마 가지 않아서 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냐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는 진화하고 학습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한번 구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구축해놓은 베이스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고 발전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인공지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의 예를 좀 한번 맞춤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이란 것은 맞춤 양복이라고 뭐 예를 들면은 양복을 맞춘다는 뜻은 기성복을 다시 재단하고 제 몸에 맞춰서 다시 바느질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했었던 소스 코딩 작업을 일정 부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처음 만들 때 사용했었던 그런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인공지능을 여러분의 목적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례를 통해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CSS, 그러니까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을 사용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등급을 계산해주고 한도 금리들을 산출해내는 시스템이죠. 이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개인으로 따지면은 제가 만약에 신용 등급을 평가받으려면 제 회사 연봉 뭐 주택 소유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저희 금리나 한도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년 내지 10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경기 사이클을 적어도 5년은 봐야 되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 데이터를 쌓고 그 5년 내지 10년 데이터를 통해서 신용도와 가장 관련이 많은 팩터들을 뽑아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팩터들이 신용도에 얼마의 관계가 있는지를 또 계산해야 됩니다. 이제 수학적 용어로 쓰면 뭐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연봉과 제 신용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5년, 10년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정도의 연봉이 있는 사람은 부도 확률이, 그러니까 제가 연체를 할 확률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얼마가 있다라는 것들을 계산해서 퍼센테이지를 뽑아내는 거죠. 신용등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리니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사람의 연봉하고 그 신용도가 뭐 어떤 수학 공식을 이용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 각 팩터마다 파라미터마다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가장 근사한 신용도와 가장 근사한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 분석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번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면 그걸 4년 내지 5년을 계속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접근 방법은 뭐 한 7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950년대에서부터 사용했었던 방법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러프한 좀 비유를 대면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신용 등급을 평가를 했었다면 이제는 어떤 데이터 그룹핑을 통해서 신용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가
그 가장 유사도 신용 등급하고 가장 유사한 그런 그룹핑을 하고 거기다가 신용 등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방식들은 뭐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뭐 데이터도 들어가는 데이터가 예전에 뭐 연봉, 신용, 연봉이나 뭐 주택 소유업이었으면 요새는 이 사람의 그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이 사람이 향후 연봉 상승할 그런 확률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10년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용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5년, 10년 동안에 평균값을 바탕으로 신용 등급을 만든다는 거죠. 네, 저희 지난 3년을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그 3년 동안 저희는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자산도 봤고요.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이경일 대표님 발표 자료 중에 그걸 봤습니다. 금속 활자, 인쇄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읽었었던 내용인데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류의 최초의 소셜 미디어는 금속 활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1517년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라틴어로 작성됐던 거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게 한 달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렇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1450년도에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 때문에 그랬어요. 인쇄술 때문에 그렇게 빨리 퍼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약 100년 후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지는 시초가 되죠. 이제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그때 소셜 미디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 활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의 소셜 미디어는 뭐죠? 저희 모두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카카오, 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이 깔려 있죠. 최근에 그 좀 문제가 많았던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 실리콘밸리 뱅크가 신규 주식을 발행을 하니까 이 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몇 명이 파악을 했고 그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퍼졌습니다. 단 이틀 만에 185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 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3, 4년 전에 만들어 놓은 신용 등급 모델 그리고 그 신용 등급 모델은 10년 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거죠. 그 평균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그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뭐 작년도에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3의 첫 번째 트렌드가 그겁니다. 평균 실종. 더 이상 평균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 의미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회는 양극화 혹은 단극화, 심지어는 N극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평균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려면 사회가 별로 바뀌지 않아야 돼요. 정체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 오차가 적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도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 그 고객사이신 핀테크 업체인 피플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진영평가를 매달 하십니다. 매달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입력값들을 넣는 거죠. 물론 제가 고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뭐 크레딧 스코어링을 얘기했는데 이런 유사한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계약서, 이미지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요. 음성 인식도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리고 프로드 디텍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상 거래를 패턴은 계속 바뀝니다. 불안전 판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불안전 판매 유형들이 나오고요. 프로드 디텍션이나 이상거래 감지나 그리고 불안전 판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경쟁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낼 거, 뭔가 새로운 그 프로드하는 이상 거래를 만드는 방식, 불안전하게 판매하는 방식들을 만드는 걸, 그것들을 인공지능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맞춤형으로 바뀌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금융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기계학습이나 아니면 생성형 AI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 더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유튜브에서 이경일 대표님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새 저도 이경일 대표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야지 쓸만한 데이터 모델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도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다들 금융업에 종사하시니까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 때 한 3년짜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빅뱅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3년 후에 고객의 니즈 그리고 현업의 니즈를 예상을 해서 만들어야 됐던 거죠.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고객, 오늘의 현업의 니즈를 파악해서 바로 적용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입니다. 아마존 문화 중에 fail fas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fail이 들어가니까 아마존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fast가 들어가죠. fast란 말은 뭐냐면은 실패해도 좋으니 주저하지 말고 빨리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 그랜트 교수가 쓴 오리지널스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차르트, 피카소 이렇게 훌륭한 거장들이 명작을 만들었을 때는 다작을 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예술가들도 명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헤겔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 양적인 변화 이후에 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문화, 그리고 아담 그랜트 교수의 주장, 그리고 헤겔의 주장 모두 다 실행, 시도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실행, 시도의 변화가 결국은 비즈니스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겁니다. 쉴 수 없는 혁신을 위한 시도와 수행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카카오페이가 하신 이런 방식도, 이런 방식을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페이는 개인 신용 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상거래 탐지, 유저 프로파일 분석에 머신러닝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하시는데 데이터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 모델도 늘어나고,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현업들의 요구사항도 계속 다양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의 속도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이 시도 수행의 노력, 그러니까 에포트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피처 스토어, 모델 서빙 같이 구성된 MLOps를 개발하셨습니다. MLOps라는 것은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스의 약자인데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그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실제 서비스에 연결되는 것까지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혁신의 속도를 늘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골프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돼가지고 요새 보이는 게 다 골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프 연습을 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씩 차를 타고 가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면 연습을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 집 근처에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가가지고 골프 연습을 할 수 있죠.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혁신 그리고 변화, 시도도 이 시도를 하는데 노력이 적게 들어야지만 우리 기업들도 많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를 편하게 하고 에포츠를 줄이기 위해서 MLOps 혹은 DevOps들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모델 개발하는 시간을 50%로 줄였습니다. 비용은 30% 줄였고요. 이 말은 시간 측면에서는 2배의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비용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더 많은 비용 측면에서도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맞춤형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고 기계학습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골프밖에 없어서 골프 스윙 머신을 좀 갖다 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MLOps는 저를 MLOps를 처음 봤을 때,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스윙 머신이 생각이 났어요. 이 앞에서 우리는 스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윙 머신이 그걸 녹화해서 어떤 부분이 뭐 인아웃 궤도다, 그리고 뭐 헤드 스피드는 얼마다 이렇게 값들을 놔주죠. 보여주면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스윙할 땐 더 좋은 스윙을 하고 이 머신 앞에서 쉴 수 없이 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최적의 스윙 궤도를 만들면 그 스윙을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적용을 하죠. 저는 MLOps를 요 스윙 머신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윙 머신, 그러니까 뭔가 시도를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 그리고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스윙 머신이 아무리 좋다고 집에다 갖다 놓고 스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AI, ML,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은 MLOps, DevOps 이런 체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것들을 시도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의 Fail Fast라는 문화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체계를 만들고 IT 플랫폼을 만들더라도 결국 기업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인공지능 기계학습에 대한 역량이 내재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인공지능을 통한 업무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머신러닝 체계, 아까 말씀드린 MLOps나 아니면은 뭐 역량이 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협업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부에서 역량을 키워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만큼 정보들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뭐 타이거 우즈나 고진영 선수도 계속 코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트룩스와 같이, 그러니까 솔트룩스는 벌써 기계학습 인공지능에서 23년의 업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전문가와 협업을 하셔서 그리고 아까 설명 계속 들으셨던 솔트룩스의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그 인공지능 역량을 확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 AWS는 많은 인공지능 기계학습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인공지능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의를 하실 때 솔트룩스 그리고 AWS를 불러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